지금 정부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 부분부터 적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증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는 거니까. 증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자. 1,0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은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돈 1,000만 원이 그냥 새로 생겨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민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절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부동산으로 완전히 삶이 바뀐 닉네임 제네시스 박을 쓰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얼마 전에 2024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네.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오랫동안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려 한 25년 만에 이제 바뀌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안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좀 관심이 있으실 건데, 특히 그 중에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자잘자잘한 것들이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에는 아쉽게도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종부세 폐지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추후 법 통과 시점에서 종부세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낮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고, 처음에 그 개정안을 할 때 종부세 개편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엠바고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최종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7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나온 거는 종부세 관련 개편안을 아예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들어갈 일은 좀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부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돼서 좀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속세 관련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다시 종부세 부분이 추가가 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현 상태 유지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뭐 이게 중과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다라고 했을 때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을까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진행자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내야 된다. 네. 보통의 세금이다. 이제 부자세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 대략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10억 넘지 않나요? 맞아요.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우리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일단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그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부담이 일단 커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일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게 일괄공제 5억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있어도 기초공제 이어가고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자녀 한 2명 정도의 배우자분 보통 계시잖아요. 살아 계셨다고 할 때. 그럼 자녀 2명 있어봤자 5천에서 1억이잖아요. 그리고 기초공제 2억 더하니까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3억 공제 되는 것보다 5억 일괄공제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럼 5억 일괄공제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거든요. 그럼 배우자 공제 또 5억을 받는 거고, 그럼 둘이 더하면 10억이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10억, 11억 조금씩 넘으니까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번 이제 개정안으로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자녀 한 명이 계시면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기초공제 2억. 그럼 벌써 이게 7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받는 것보다 7억 받는 게 훨씬 낫죠. 여기에 이제 배우자 공제 5억이 들어가는 거고, 아마 이 부분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요즘에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산층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속세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게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 이제 야당에서 만약에 반대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절충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이게 씨가 될까봐 좀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제 금액이 5억이다.
그럼 뭐 예상되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그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핵심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이제 제가 상속세라고 말했는데 우리 세법은 세목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의 종류거든요. 그 세금 그걸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그 조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 뭐 부자 감세라는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최고 세율 50% 세율을 없애니까 이거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좀 이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증여세도 똑같이 최고 세율이 50%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와 더불어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자녀한테 2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줘도 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억 2천을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억 2천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빼요. 그러면 1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세율 10%가 적용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10%에 1억이니까 1천만 원만 내면 내가 증여세 1천만 원만 내고 1억 2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편이 되면 최저 세율 10% 구간이 2억까지 올라가요. 즉 1억에서 2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상속세만 되는 게 아니고 증여세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녀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할 계획이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개정되면 25년부터란 말이에요. 지금 증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야 돼 지금 약간. 물론 최종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 부분부터 적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증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는 거니까. 상속 개시가 됐단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증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자. 1,0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은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돈 1,000만 원이 그냥 새로 생겨버립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지금 구독을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지금? 눌러야죠. 좋아요도 눌러야 되겠지.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그 세법 네. 개정안에 말씀해주신 뭐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네. 또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기대한 바가 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가 있냐면은 내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인데 내가 하나를 더 사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가 뭐 월세용이든 아니면은 세컨하우스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내 고향에 집을 하나 좀 사두고 잠깐 좀 이거를 좀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좀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드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이번에 특례가 좀 나왔는데 물론 기존에 나왔었는데 혜택이 조금 더 늘었어요. 양도세, 주택세에서도 빠져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 수도권 안 돼요. 예, 딱 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비수도권. 이게 말 그대로 수도권 아닌 곳. 수도권은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예, 거길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세를 완전히 빼버려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1주택 특례, 기본공제 12억, 그리고 1세 1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양도세에서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두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 감소 지역은 25년까지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은 26년까지예요. 그리고 요건이 다 좀 약간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보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비수도권에 내가 네. 인구 감소 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하나 구입했을 때 네. 그걸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거네요. 네. 어.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인구 감소 지역보다는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중공업 미분양에서 어떻게든 골라볼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중공업 미분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도시 규모가 있는 곳, 가급적 50만 이상, 이왕이면 광역시급. 네. 지금 지방 부동산 어찌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 중에서 어차피 에너지가 좀 있는 곳 중에서 중공업 미분양은 사실 악성 미분양이에요. 굉장히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어차피 내가 뭐 다른 용도가 있어서 매수할 계획이 있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가 6억 이하? 네네. 네. 그리고 85제곱 맞아요. 이하면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잘 알아보시고 좋은 기회를 또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 팁으로 이용하기 좋다 하는 부분 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생임대주택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좀 빠른데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죠? 그냥 가격이 쭉 오르면은 그래도 나는 좀 기다렸다가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가 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전세 사기, 빌라 전세 사기 이슈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임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정부가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임대차 시장까지 불안해지면 이건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상생임대 주택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 중에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24년 12월 31일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이제 2년 더 연장해서 26년 12월 30일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상생임대주택이 왜 좋냐? 우리 22년도 1월 5일 날 서울 강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에는 주택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에 내가 세를 끼고 21년도에 내가 샀어요. 그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2년 거주를 해야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근데 새 끼고 사두신 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게 투자용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나중에 실거주하려고 미리 사놓든, 맞죠? 자,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21년도에 강동을 샀는데 22년도에 서울 강동구가 조정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를 받아야 세금이 꽤 많이 줄거든요. 자, 그럼 지금 내가 이제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어디서 목돈을 가져와서 보증금을 내주고 내가 실거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비과세를 못 받고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팔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맞추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네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26년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네. 26년까지 연장이 되면은 지금 조정대상 지역 있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지금 거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사고 싶은 곳이잖아요. 네. 거기 사고 싶은 곳을 매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금을 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는 또 역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촬영한 날짜가 24년 8월인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내가 세를 끼고 송파를 한번 해볼까요? 송파를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세를 끼고 보통 산단 말이죠. 자, 세를 끼고 사면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이 아직 안 끝났겠죠. 임대차 계약이 석 달 후인 11월 달에 끝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4년 11월 달에 내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든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든 내가 계약서를 쓰겠죠. 임대차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면 24년 11월에 쓰는 그 임대차 계약서가 직전 임대차 계약서라고 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서가 끝나는 26년 11월에 되겠죠. 보통 2년으로 쓰니까. 그럼 26년 11월에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상생 임대차 계약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에 올랐어. 근데 나는 5%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임차인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럼 나는 무슨 이득이 있냐?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8년 11월 넘어서 그 주택을 팔잖아요. 그러면 송파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2년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년 거주를 이제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비과세 돼버려요. 이거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되겠죠.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거 뭐 반대하겠습니까, 설마?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꿀팁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강남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한 채 더 송파에 집이 있어. 2주택자예요. 그런데 내년에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으면 보유세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양도세 중과 이게 이제 5월 9일날 내년 5월 9일날 이제 끝나는데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강남 하나만 가지고 있고 송파를 팔고 싶은데 얘를 팔기 좀 아깝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팔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찜찜하고,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한테, 세대분리된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되겠죠. 자, 증여하면 증여세하고 취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어차피 증여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송파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죠. 자, 그럼 일단 증여하고 취득세를 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빌리든 낸 다음에
그 자녀가 그 송파에 있는 집을 곧바로 세를 놔버려요. 전세를. 왜 세를 놓는지 아시겠죠? 아까 나왔던 증여세 취득세를 그걸로 충당을 하고요. 곧바로 직전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만듭니다. 그러면 2년 거주 안에도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걸 23년 초부터 계속 말했어요. 23년 6월까지 하셔라. 왜? 24년 12월까지니까. 그러면 지금 26년까지 연장이 된다면 언제까지 하면 돼요? 25년 6월까지 하시면 돼요. 왜? 직전 임대차는 1년 6개월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원래 보통 2년 해야 되는데 6개월 손해봐야 되잖아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직전 1년 6개월 하면 상생 2년 6개월로 해줄게. 그럼 되잖아요. 계약은 쓰기 나름이니까 임차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특히 세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하겠지만 그런 걸 하고 났을 때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매수하고 판 거는 별로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꼭 고생한 거 있죠. 진짜 막 고생하고 막 매수자 매도자 속상하게 하고 그런 거 보면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 찾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상생 임대차네요. 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네네. 이 제도가 임대차 3법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분양권을 덜컥 샀다가 취득세 폭탄 맞는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분양권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체가 없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종이일 뿐인데 네.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주택은 아닌데 주택수에 들어가요. 이게 좀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주택 분양권이 취득세, 주택세에 들어가 버려요. 뭐 상가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것도 해당 안 되고.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 즉 비과세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24년도잖아요. 이미 두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 녀석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 모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뭐 그래서 뭐 why not 뭐 어때 뭐 이러잖아요. 자, 20억짜리 강남 뭐 로또 줍줍에 만약에 내가 당첨됐다고 해볼까요? 그럼 내가 주택이 2주택자예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그냥 월세 받고는 아주 오래된 집들인데 뭐 투기꾼도 아니야. 정말 오래 갖고 있었어. 근데 드디어 이걸 넣었는데 꿈에 누가 나와가지고 당첨이 된 거예요. 20억짜리가 시세 차이가 한 10억 정도 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막 와이프랑 부둥켜 안고 우리 고생 끝났어 이렇게 된 거지.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분양권이니까 아직은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기분 좋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후에 준공이 된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1년 후에 물론 사실 로또 창작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이거를 준공할 때 취득세를 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이제 집이 두 채니까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면 3주택이잖아요. 근데 강남 로또잖아요. 조정지역 12%잖아요. 20억에 12% 얼마예요? 2억 4천이죠. 낼 수 있어요? 낼 수는 있지. 우리가 10억 시세 차익인데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빨리 이거 집 팔아야지 하고 집을 판 거예요. 자, 집을 팔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준공할 때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듭니다. 자, 그러면 9억 이상은 3%예요, 취득세가. 자, 3% 나올 거예요, 12% 나올 거예요. 12% 나오는 거 아닐까요?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세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느낌이 안 좋잖아요. 느낌이 안 좋은 게 맞아요. 거의 90%예요. 제가 2016년부터 수천 명을 만나서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자, 그럼 왜 이 사람은 취득세가 12%가 나왔냐? 이 집을 팔았는데. 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었잖아요. 줍줍에 담청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기분 좋게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로 카운트되는 날짜가 준공일이 아니고 분양 계약일이에요. 이미 여기서 딱 당첨됐을 때 계약서 쓴 날 3주택 조정 12%로 세팅이 된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팔아봤자 12%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 그럼 이거를 3%하고 12% 차이는 9%잖아요. 20억에 9%는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그냥 순간 1억 8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거 두 개 팔았다 그랬죠. 취득세 줄이려고. 근데 취득세는 못 줄였죠? 근데 이거 판 두 개 있죠? 얘가 이제 가격이 올라요. 실제 그래요. 팔면 올라요, 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폭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분양 계약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절대 네. 잊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뒤에 또 팁이 나옵니다. 일단 끝까지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 그 분양권 취득세가 중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취득세를 말하고 있고요. 양도세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근데 양도세는 또 달라요. 그래서 취득세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취득세 할 때 이제 주택수가 많으면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과를 판단하는 주택수는 세대 기준 주택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등본상에 있는 가족들, 뭐 제3자는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이때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 분양권이 2020년 8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8월 10일 그날 포함입니다. 그날부터 이제 취득한 거가 들어간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업무용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나오는 거.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있죠.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택 분양권. 이 세 가지가 2020년 8월 10일부터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할 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주택을 사거나 분양권 취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있죠. 뭐 나, 배우자, 자녀. 만약에 우리 친정 엄마, 여성분 입장에서 친정 엄마가 같이 살고 있어. 전입되어 있어. 그러면 친정 엄마 주택수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수년간 강의를 해서 수천 명의 수강생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항상 사고 나는 케이스가 누군지 알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인가요? 네. 근데 그 가족 중에서 누군지 알아요? 1번 친정엄마, 2번 친정아빠, 3번 시아버지, 4번 시어머니. 몇 번일 것 같아요? 친정 엄마인가요? 무조건 친정엄마, 무조건 99%. 친정아빠는 내가 한 명도 못 봤던 거예요, 진짜. 시부모는 거의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좀 아빠 좀 챙겨주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 모르게. 엄마, 내가 이거 수업을 듣고 왔는데 이거 5천만 원이면 된대. 하나 사. 그래서 엄마 이름 하나 사요. 얘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사놔요. 그럼 이제 친정 엄마가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어요. 이제 본인도 분양권이 하나가 있어. 이제 투자해서 이제 여기서 한 1,000만 원씩만 벌게 한 거예요. 남편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이제 집을 사자 해가지고 턱 하고 이제 집을 하나 삽니다. 몇 주택 돼버려요? 3주택 돼버리죠. 비조정 8% 나와요. 가족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중과되는지 안 되는지 가족들의 주택수를 잘 단속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분양권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첫 번째 드렸던 그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주택이 2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분양권을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러면 3주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분양권을 취득해서 계약서를 쓰면 3주택이 돼버리는데 나중에 그 있었던 주택을 판다 하더라도 취득세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존에 있었던 거 2개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주택수를 줄이는 거죠. 일명 그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뭐 이건 뭐 쉽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원래 있었던 주택을 못 판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분양권 당첨이 돼버리거나 어떻게 사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인데 종전에 있었던 주택이 만약에 부모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분양권을 취득을 한 게 자녀 이름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주택수가 결정되는 거는 분양 계약일인데 그래도 우리 세법에서는 실제 이게 딱 확정이 되는 단계는 잔금일이란 말이에요. 돈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잔금 치르는 그 날 있죠. 그 전에 이 자녀가 부모님하고 세대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2주택이고 자녀는 1주택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도 있어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피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고 20대고 돈도 벌지 않는 그냥 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럼 세대 구성 자체 능력이 없는데 세대 분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디로 가? 집으로 가야지. 그럼 집에 누가 있어?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주택수 몇 개 있어? 2개잖아. 그럼 3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구성 능력을 갖춘 자녀가 꼭 세대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저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란 말이죠. 세대 구성 능력이 없어요. 이런 애한테는 제가 증여나 매각을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예 안 돼요, 이 방법은. 그럼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이 안 들은 분도 계시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다. 이제 마지막 자, 세 번째 방법 뭐냐면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1번 주택이 남자 거고요. 남편 거고요. 2번 주택이 아내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번 분양권을 남편 이름으로 당첨이 됐다고 취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미 주택수가 3개가 돼버렸죠. 8% 최소 8%죠. 이거 꼼짝없이 당해야 되잖아요. 자녀도 없고 두 부부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죠. 자,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1번이 남편,
2번이 아내의 주택이라고 그랬죠. 자, 일단 아내의 주택을 팔아요. 그 분양권이 등기치기 전까지. 자, 그럼 일단 아내의 주택을 팔면 뭐 세금은 나오겠죠. 비과세는 안 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번 취득했던 남편 이름으로 된 분양권 있죠. 그 남편 이름으로 된 분양권을 아내한테 증여해버려요. 자, 그럼 우리 부부간 증여세 얼마까지 안 낼 수 있죠? 6억까지 안 낼 수 있죠. 근데 6억까지 안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내가 증여한 사실이 없어요. 배우자한테. 그러면 이거 증여세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재밌는 게 뭐냐? 내가 2주택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하나 더 샀을 때 이미 3주택이었죠. 근데 이 중에 하나를 팔았죠. 종전주택. 그리고 다시 여기 있던 분양권을 다른 배우자 이름으로 증여해버렸죠. 그러면 처음에 분양권 취득했을 때 3주택일 때를 취득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당시, 이 당시를 취득일로 볼 거냐가 쟁점이에요. 그럼 1번하고 2번 언제일까? 증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얘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거의 한 99%가 불리한 게 맞다고. 근데 얘는 다행히 유리하게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취득세는 세대 기준인데 부부는 세대 분리가 안 되는데 유리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자에 있던 남편 이름으로 된 분양권을 아내한테 증여하는 순간, 증여하는 그 순간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가 이때는 몇 개예요? 분양권 포함해서? 3개가 아니라 2개죠. 하나를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취득일을 다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중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2주택까지 비조정은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세 번째 분양권이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5억이면 이게 6억 이하니까 취득세가 1%예요. 근데 잘못해서 중과만 되면 8%거든요. 7% 차이 나죠. 5, 7에 35. 3,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3,500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구독을 해야지. 그렇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그 해석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보시고, 아마 이제 요게 많이들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항도 좀 보시고 공부해 두셔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방법. 먼저 네. 기존 주택을 분양권 취득하기 전에 미리 팔거나, 그렇죠. 미리 못 팔았다면 잔금일 이전에 네. 세대 구성 능력을 갖춘 자녀나 부모가 있을 경우 세대 분리를 해서 네. 주택 수를 나누거나, 네.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있을 경우 그 분양권을 등기하기 전까지 아내가 본인 아내 소유에 있는 주택을 판 다음에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방식. 그렇죠. 이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잘 기억하셨다가 꼭 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자. 혼인신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약간 범국민 출산 결혼 장려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배우자 공제 6억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세대 분리.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요. 이 부동산 절세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분산이에요. 분산. 그래서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분산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법이에요.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2천만 원, 부부간에 6억, 이게 10년마다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과를 피하는 방법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6억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서 아내로 줄 때 6억이고요. 다시 아내에서 남편으로 줄 때 또 6억이에요. 근데 아까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남편 건데 이걸 아내한테 증여를 했는데 이미 내가 6억 정도를 증여를 해버리면 이때는 증여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분양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분양권 증여세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분양권 내가 취득을 하면 처음에 계약금 내죠. 보통 10%죠. 그리고 좀 지나면 중도금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10%씩 들어가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 한 3회차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내가 증여를 했다. 그러면 계약금 10%, 중도금 3번 들어간 건 30%, 그럼 40%죠? 그리고 그동안 또 피가 붙었겠죠? 아주 이상한 게 아닌 물건이라면,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다 더한 그 시점의 가격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간평 따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그냥 분양권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할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세금 맞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하지 마세요.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계약금만 10% 넣었어요. 5억인데 5천. 그리고 곧바로 내가 증여해버렸어요. 그럼 5천만 원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존에 6억 중에서 5억 증여했다 하더라도 아직 1억이나 남았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해볼만 하죠. 하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더 중요한 건
좋은 분양권이어야죠. 아, 네, 그렇죠. 갖고 있는데 피가 안 붙어. 아, 생각만 해도 이제 끔찍하죠. 그래서 항상 좋은 걸 사셔야 되는데 좋은 거. 네. 알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중과를 피하시려면 일단 가족을 만드시고 네, 빨리 키우시기 바랍니다. 빨리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박민수 대표님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무주택자가 집을 산 경우에는 뭐 미리 공부해야 될까요? 세금에 대해서 산 다음에 공부해도 되지 않나요? 뭐 저도 솔직히 첫 번째 집 살 때는 다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봤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처럼 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공부하는 게 좋고요. 공부가 좀 힘들거나 좀 바빠서 못 하시면은 일단은 그냥 최소한 내가 공동명의 정도는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공동명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큰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산 집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도차익이 한 이제 5억 정도 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단독명의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독명의 했을 때랑 특히 공동명의 했을 때 둘의 차이를 보면은요 세금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파는 순간 비과세가 아니라면 그냥 3천만 원 그냥 손해를 간접적으로 확정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바꾸면 안 되는 거냐? 못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명의가 이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가 또 붙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는 이제 보통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라서 10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10년이나 다시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차피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고 공동명의 하시면은 똑같은 양도차익 있을 때 최소 2천, 3천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요즘 어디 가서 투자해서 지금 3천만 원을 법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부를 하면요. 내가 언제 그리고 어느 지역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온지가 대략 보여요. 근데 이게 100번 말해도 여러분들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입장이 아직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일까요? 다주택자일까요? 당연히 다주택자죠. 이 사람들은 이게 저처럼 막 폭탄도 맞아보고 막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세금 정책 그리고 개정세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요 정도에는 이거 팔아야겠다 그 타이밍이 나와요. 그럼 일단 대략적인 시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 25년 5월 전에 뭔가 물건이 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건이 나오면 이 다주택자의 물건을 누가 매수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죠. 보통은 실거주자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반대로 실거주자 입장에서 해보자고요. 실거주자 분들이 보통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비아파트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아파트죠. 자, 그러면 아파트 공급은 누가 하나요? 정부가 하나요? 건설사가 하나요? 자,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이 좋대요. 그래서 내가 다행히 마침 좀 여력이 돼서 강남에 집을 사러 가요. 너무 행복하죠. 상상만 해도. 자, 그런데 갔더니 일단 나도 새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건설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에 청약 단지가 많지는 않죠. 일부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청약을 노려볼 만해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새 아파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합은 입주권 사야 돼요.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또 이제 따로 구분을 해야 되지만 보통 강남처럼 주변 인프라가 잘 됐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하죠. 그러면 재건축으로 해서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청약을 내가 했을 때 일단 가점이 높아 안 높아요? 보통은 안 높죠. 안 높죠. 네. 심지어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만점이 몇 점인지도 모르고. 네. 자, 두 번째. 일단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거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세 번째. 그냥 지어진 거 사야 돼요. 그럼 그냥 지어진 걸 누구한테 사요? 국토교통부 가서 장관님 제가 이걸 살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걸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는 다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청약은 가점이 나죠. 어차피. 정비사업은 좀 뭔가 힘들어. 내가 처음에 집 사는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기존에 지어진 구축 혹은 준신축 5년 이내짜리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거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면서. 맞죠? 네. 손자병법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써먹어야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은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80%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뭐 입지? 교통?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세금하고 대출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세금하고 대출이 본인들 머릿속에 이제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주식은 또 따로 있겠지만, 제가 이거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세금하고 대출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패를 알 수 있고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협상력이 생기고, 그렇게 보면은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강남에 두 채 갖고 계셨어요. 어딘지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 두 번째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둘 다 좋은데 첫 번째가 되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도 좋은 거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그냥 둘 다 끌고 가세요라고 보통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 이제 제가 개인적이니까 말씀 못 드려요.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걸 이제 매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고는 싶은데 아까워 이런 거 있죠. 그럼 보통 자녀한테 증여하거든요. 마침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어. 근데 또 자녀가 사정이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증여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게. 이런 걸 사야 된다고요. 이런 걸 사야 된다고.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면 뭐 소장님이 뭐 다 알려주고 그렇지 않고요. 계속 가서 눈도장 찍고 노력하시고 정말 내가 매수할 의지가 있고 이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급매로 좀 하거나 좀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도자가 날짜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까지 팔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1일 전에 팔자고 하잖아요. 네. 이거 무조건 보유세예요. 아니면 또 그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잖아요. 네. 그럼 조금 얘기해서 하다 보면은 일시적주택 비과세야. 네. 그럼 방금 말한 제가 보유세 6월 1일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기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까 네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면 이제 절세가 네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물론 이게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능한데, 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시 않으신 혼자 계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부모님과 이렇게 공동 명의를 한다 이렇게 해도 절세에 예,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하셔도 되죠. 다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연로하셔서 소득이 없다. 근데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대5 지분했는데 나 5억, 부모님 5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내가 10억을 다 했다. 이거 증여죠. 네. 증여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안 맞으면 증여 이슈가 나오니까 거기까지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도 여튼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더 네. 절세에 유리하니까 네.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세법이 워낙 딱딱하고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풀어드릴 수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그걸 너무 보시기에는 솔직히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동명의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 가셔라. 네. 다만 이제 공동명의 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한쪽이 자금을 다 대거든요. 그러면 증여 이슈만 조심해라. 네.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더 나은 건가요? 자, 신혼부부는 조금 약간 복잡해요. 혹시 결혼 페널티란 말 들어봤어요? 혼인 페널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으면 주택수에 가족이면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처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같이 사는지 언제 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청첩장에 있는 뭐 결혼식 날짜로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어서 둘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1주택이고 여자가 1주택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네. 뭐 사실 많이 없긴 없지만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해서 합쳐지면은 주택수가 2개로 되죠. 네. 그럼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2주택부터는 비과세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 그러면 결혼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세법에서 어떤 예외를 줬냐면 지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결혼하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이거 내가 그냥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줄게. 그리고 이번 2024 세법 개정안에 이 5년을 이제 10년으로 늘려주는 게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아까 제가 왜 결혼 페널티 말했냐면 그러면 둘이 합친 날 있잖아요.
합친 날을 뭘로 기준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산 날, 결혼한 날 모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혼인 신고한 날짜로 봅니다. 자, 그러면 혼인 신고를 좀 늦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양가 부모님 결혼 인사도 들고 결혼식장까지 다 올렸어. 친구들 초대 다 했어. 그래도 혼인 신고를 안 하잖아요. 별도 세대로 봐버려요. 그럼 요즘에 보통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소득 능력이 있으니까 세대 구성 능력이 되죠. 남자 따로 1주택 비과세, 여자 따로 1주택 비과세. 남자가 여력돼서 하나 더 사잖아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자도 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을 늦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대출, 청약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부분이 좀 이슈이긴 한데 뭐 적어도 세법에서는 좀 이렇게 페널티를 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다른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내가 단독 명의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공동 명의 하는 게 세금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가가 12억 이하면 전체 완전 비과세라 그래가지고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이때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매수할 게 12억 이하니까 단독으로 하고 잠깐 혼인신고 하지 말자. 다른 것도 좀 혜택도 좀 보고 또 뭐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해서 그냥 좀 혼인신고 안 한 상태로 좀 가는 경우도 제가 일부 봤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자산을 불리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혼인신고 하셔서 네. 이 자산을 다 서로 뭉쳐야 돼요. 뭉쳐가지고 이제 더 좋은 거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공동명의 하셔서 이게 절세 효과를 봐야 되는데 몇 달 전에 그 장윤정 씨가 나인원 한남 120억에 매도하셨죠. 네. 제가 계산 다 해봤거든요. 공동명의로 했고 딱 3년 2개월 있다 팔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3년 있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6% 받거든요. 네. 거기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공동 명의로 인한 절세액이 7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짜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은 그거 하고 용산에는 펜트하우스도 매수하셨는데 뭐 그런 거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합쳐가지고. 네. 네. 네, 나중에 합쳐서 정말 네. 알찬 아이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뭐 강의를 하자면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요 정도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적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 뭐 부모, 형제,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되게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잘. 두 번째, 사람 머리 똑같아요. 즉, 내가 생각한 거는 국세청에 있는 세무 공무원들도 이미 다 생각을 해놨고요. 그 생각을 해놨다는 거 뭐냐면 이미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거기서 거기지. 내가 엄청 막 똑똑하다고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유명한 말이죠. 권투 선수 누가 말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맞기 전까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맞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제 수강생이 100명이면 한 30명 정도는 그걸 맞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최소 금액이 보통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맞으신 분이 물론 이제 그분은 제 수강생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제가 아는 분의 부모님이셨는데 양도 차익이 10억이었거든요. 이게 한평생 갖고 계셨던 주택이었어요. 그걸 10억짜리를 이제 예를 들어 10억짜리 쓰면 20억이 됐다는 거예요. 1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걸 팔고 이제 내가 경기도에 가서 좀 한적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세금 폭탄을 얼마 맞은 줄 아세요? 10억 중에서 양도 차익 10억 중에서 얼마길래? 7억. 어. 7억. 근데 이것도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네.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니까 부동산에서 주택수 빠져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거는 지금 설명 못 드려요. 설명하면 30분 걸리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주택수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걸로 제가 많이 네. 구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네. 어르신들이 특히 그러는데 이제 과거에 뭐 80년, 90년대 우리가 이제 세법도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있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살인범들 막 살인의 추억 그런 영화 보면은 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잡아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놔둘 수가 없어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7년, 상속증여 같은 경우는 10년, 뭐 15년. 그리고 정말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하면은 과세 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을 걸어버립니다.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양도세가 보통 5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비과세가 안 되는데 비과세인 것처럼 해가지고 5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옛날이고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IT 강국이죠. 거리 곳곳에 CCTV가 있고 특히 우리 코로나 때 그 동선자 확인 어떻게 했었죠? 신용 교통카드 잡아버리죠. 아주 드문 케이스로 과세 당국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기도 해요. 뭐냐면 신용 교통카드는 기본이고요. 통신 기록을 발신 내역을 달라고요. 통신 기록을 발신 내역. 장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 옛날엔 됐어. 이게 지금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제가 잔소리만 했는데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봐서 네.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네. 그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가 이제 뭐 2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8%, 또 3주택 이상은 뭐 조정지역은 12% 이렇게 네. 중과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또 네. 다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네. 또 이게 빨리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 결론적으로 저는 좀 약간 좀 안 좋게 봐요. 이게 뭐냐면 저도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 주택 시장이 양극화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수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다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광역시급에 좋은 거 갖고 계셨던 분들도 아예 그냥 이거 정리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이 완전히 힘들어 버리고 서울 내에서도 외곽보다는 계속 중심지로 몰리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도 좀 책임이 크다. 작년에 경제 정책 방향 내면서 22년도에 12월 21일 날 지금 시간 꽤 지났죠. 그래서 23년도 2월 달 뭐 2분기 이거는 좀 개정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제가 봤을 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총선까지 하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 2020년도 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없애자 말 못할 것이고 정부하고 여당에서 좀 빨리 해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50% 좀 내리려고 했었거든요. 최고세율 12가 아니라 6%, 8이 아니라 4%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다 이거. 게다가 지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거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론 딱 이렇게 욕먹기 좋은 그런 건데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저도 혹시 좀 뭐가 나올까 하고 주변에 좀 계속 듣고는 있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8월 초인데 요 날짜까지는 제가 좀 들린 게 없네요. 안타깝게도. 네. 혹시 뭐 기타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죠. 아, 혹시 뭐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세무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제가 물론 한때 세무사 대학교 때도 공부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첫 번째 직장 잘 다니던 직장을 4년 만에 때려치우고 한 2년 동안 세무사 시험에 올인을 했었어요. 한 번도 저는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마지막 최종에서 한 과목이 꼴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제가 그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직장 갔다가 세 번째 직장 가서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로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썼는데 다른 글은 다 별로 인기가 없는데 세금 관련된 글을 쓰니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의미가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저 그 차 안 타요. 예, 그래서 좀 부동산으로 좀 새로운 좀 삶을 살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15년도에 그 닉네임을 만들고 4년 정도 지나서 2019년 5월 달에 회사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검색창에 제네시스 박 띄지 마시고요.
붙여서 하세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과거에는 한 칸 떼고 뒤에 제 성 박을 넣잖아요. 그 자동차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 거 유튜브나 뭐 다른 블로그나 그런 채널 나오니까 이제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성정님 TV 또 채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에 좀 바뀌는 거 있으면은 그렇게 검색하시면 제 운영하는 채널에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뭐 투자 10년밖에 안 해서 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참 뭐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책 많이 보시고요. 저도 뭐 책을 좋아하는데 봤다 안 봤다 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책 속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같은 경우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제 해보신 분들 말 들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 쭉 지켜보고 하면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공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해봤다가 그것도 빨리 그냥 접었습니다. 장모님하고 한번 해봤지. 그렇지만 안 된다. 우리 아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친정 엄마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승장 때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네. 명의를 빌려서 가족들한테 돈 주고 사게 해놓고 올랐잖아요. 네. 못 가져와요, 그거. 돈 줄 때 한 번, 같이 가져올 때 또 증여세 2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명의신탁 이슈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투는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투자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힘든 게 당연하고요. 그냥 그걸 즐기셔야 돼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 속상한 거. 그냥 혼자 터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냥 제발 입 조심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 돈 자랑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감히 몇 마디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다들 성투하셔서 정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